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맡고 있는 유승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해볼 얘기는 긴축의 시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이 자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미연준의 긴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얘기해 볼게. 이게 미국의 올해 긴축이 과거의 긴축하고 똑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똑같은 것부터 찾아본다면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좀 실패했고 또 정책 대응도 늦다 보니 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길게 좀 연장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연준은 뭐 소위 듀얼 맨데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연준은 이번에도 백밀러를 보면서 음. 이제 금리 인상을 긴축을 하다 보니 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제때 대응을 못했던 그런 특징이 좀 유사한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좀 차이점은 네. 이제 통상 이제 이번이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70년대 음. 사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경제 현상이 동일한 것은 없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음, 아주 이례적인 현상으로부터 인플레이션이 그, 출발을 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과거의 주요한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에 비해서 중앙은행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금리 인상 폭이 거의 4% 가까이 되는 4%였었죠.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유례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이번에 존재를 했다. 그렇게 뭐 비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축은 언제나 끝이 좀 보일까? 좀 요새 끝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결국 이게 시작된 게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전망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긴축의 끝은 언제쯤 보일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러운데 뭐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해야 이제 긴축 얘기를 들어갈 수 있을 예,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10월, 11월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느낀 생각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꼭지는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쪼개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총 공급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급망의 교란을 위해서 발생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와 상품 수요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상품 수요가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 측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가 그동안 이제 일련의 위험을 각국 정부가 네. 대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수요단에서 재정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을 많이 늘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인을 본다라면 세 번째 요인을 이 이제 바뀌려면은 경기가 나빠지고 이제 위험을 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아마 내년에 좀 경기 둔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인들 그러니까 총 공급단의 이 공급망 교란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요단에서도 예, 상품 쪽의 수요가 분명히 지금 일종의 그 바틀렉들은 분명히 일부 풀리고 또 수요도 약간 둔화되는 측면이 네,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걸 본다라면 아마 인플레이션은 대충 꼭지는 지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그에 맞춰서 긴축을 속도 조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제 이례적이고 이제 이번 상황이 어쨌든 데이터를 보고 좀 신중하게 가는 편이다 보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초까지는 좀 지켜보고 긴축에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후나 돼야지 좀 끝을 약간 좀 가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의 최근 관심이 그럼 긴축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그럼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그래서 최근 나온 얘기는 한 5%나 아니면 조금 그거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얘기가 이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5%란 걸 좀 어떻게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근래에는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기준금리잖아요. 이게 네. 2008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준금리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논쟁의 핵심은 이제 소위 네. 얘기하는 중립금리 이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립금리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제 그 경제에서 균형을 가지는 그런 금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금리 수준 이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는 위축되는, 예. 네. 또 그 아래로 가면 경기의 어떤 회복을 좀 방임하는 음. 확장적인 그런 이제 동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상상의 숫자입니다. 음. 예, 어떤 사람들은 명목 기준으로 보면 음. 뭐 5%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보다 좀 높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예. 사실은 이번에 일련의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보는 수준보다 좀 낮다는 그런 주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현재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이제 5% 정도를 중립금리 명목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5%라든지 5%를 좀 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네. 대략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일단은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이제 조금 더 길게 봐가지고요. 이 현재 이런 고물가, 고금리의 결합 이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얘기했던 게 저성장 저금리의 결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저성장 저금리의 결합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이제 현상적으로 순환적인 요인을 보고 또 이제 구조적인 요인을 보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앞서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순환적인 얘기입니다. 한 1년 남짓해 네. 어떻게 이제 막 경기가 어떻게 되고 과열이 좀 진정이 되고 인플레가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또 같이 늘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구조적 큰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큰 조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높낮이를 저희가 또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일련의 현상들은 전반적인 이제 경제의 구조가 좀 저성장과 고물가로 가는 구조적 변화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 상승률을 한 4%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일단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4%라고 친다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네. 또 중앙은행도 지금 2%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격차가 좀 있는 수준이죠. 일단 그 목표는 물가는 2%인데 지금 4%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물가는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성장률은 내년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1% 미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흐름들이 내년 하반기까지도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뭐 탈세계화라든지 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 일련의 그 인구 노령화라든지 이런 이제 구조적 요인들이 조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뭐 내년 간다고 그래서 뭐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저성장 고물가는 좀 장기적인 화두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성장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 거기 고물가가 결합된 저성장 고물가가 좀 장기적으로 가는 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미국 얘기 쭉 해봤는데 미국이 사실 긴축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긴축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상당히 세게 올리고 있어요. 유럽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물론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빅스텝 해가지고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동반 긴축 이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한 얘기일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중립금리 각 국가마다 이제 보는 중립금리 수준이 좀 다르니까요. 네. 다만 이제 올해 1년 동안의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통해서 대체로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각국이 좀 도달했다라는 인식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각국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제 그 각국의 중립금리 수준에서 어떤 미국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속도 조절할 여지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네. 가지 봐야 될 거는 이번 사이클 과거랑 조금 이제 또 다른 점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신흥국이 한 6개월 남짓 먼저 이렇게 네. 선행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빨리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제적인 대응들을 고려한다라면 미국이 내년 뭐 한 2월, 5월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조금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먼저 멈출 여지는 있습니다. 한 6개월 먼저 했다 그러면 6개월 먼저 멈춘다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좀 멈출 수도 있겠네요. 뭐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역시 관건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전제하기는 올해 하반기로 정점이 지났다고 보지만 네. 내년 상반기에도 꼭지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압력이 높다라면 결국엔 미국은 금리 인상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다른 나라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음. 뭐 현재로서 기본 갖고 있는 생각은 네. 아마 대체적으로 미국 이외 신흥국들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사이에 좀 멈출 것 같고 기타 이제 선진국들은 미국과의 비슷한 시점 정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얘기 다시 좀 하나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이슈 삼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좀 이 외국인들의 자금도 유출되고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또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제 아마 그러한 예측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자금은 이동한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경제학의 가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과거의 주요한 몇 번의 사례들,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던 사례들을 보면은 네. 뭐 꼭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99년부터 2001년, 네. 2005년부터 2007년, 음. 2018년부터 20년 보니까 음. 평균적으로 한 24개월 전후의 그 기간 동안에 꽤 긴 기간 동안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한 됐었는데 2년 정도 역전됐던 때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예. 근데 뭐 그때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자금 유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갖고 있는 우려는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조금 악화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좀 위기 징후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이 무역 수지는 좀 악화되는 게 비슷한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만 특별히 그 한국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 더 악화됐다라는 징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한다라면 아마 그 이번에도 한미 금리 역전이 일단은 뭐 지금 올해 7월달에 역전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기간이 좀 길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자금 유출의 특이성도 없고 또 과거 사례라든지 펀더멘털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우려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뭐 올해처럼 그렇게 기대를 벗어나서 다시 또 폭주한다라면 사실 이러한 이제 그 전망이나 가정들은 좀 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침체 가능성 이런 얘기도 좀 해봤는데 이걸 하나 더 우리나라와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미국이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성장이 낮을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 이거는 좀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나가서 경착륙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한국도 동반 침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착륙 확률을 얼마나 좀 봐야 될까요? 뭐 확률은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시각 전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반까지만 보더라도 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 음. 뭐 리세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높게 우려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바뀌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깊이나 강도는 조금 뭐 얕고 짧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시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렇게 시각 변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시장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든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강력한 긴축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 시장이 빨리 침체됐고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그런 거죠. 늘어나고 이런 예. 사이클이 있었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특히 이제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매우 견조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제는 소위 얘기한 잡 오프닝,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사람을 구하는 그런 그게 굉장히 그 수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의 그런 긴축 효과들이 이제 작동하면서 이 잡 오프닝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실제 실업률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 침체는 그렇게 과거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 한 상반기까지, 내년 중반까지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영향 미치겠죠. 영향이 미치겠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이다 보니 역시 이제 그 수출 쪽에 아무래도 기대가 좀 꺾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리서치 센터 안에서 각 산업별로 이제 계속 최근에 저희들 그 산업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통상 경기 침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역성장 이런 예, 걸 근데 이제 뜻하죠. 현재까지는 뭐 역성장까지 그 우려는 크지 않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일정 부분, 아마 1% 정도 중반 정도 내지는 그 이하로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예. 뭐 교과서적인 경기 침체로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이후의 회복은 좀 L자 형태가 될 우려는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긴축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긴축의 시대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살았던 지난 한 10여 년, 또 길게 보면 30년의 세상은 성장은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물가는 낮았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장 저물가의 세상이었었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금융 자산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서 그 할인율이 떨어지고 또 이제 그 리턴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내년에 뭐 경기가 둔화되고 회복되는 사이클을 겨냥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사이클에서 그런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 본다라면 조금 기대 수익률은 과거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눈높이를 좀 예,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물가가 낮고 성장이 좋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주 붐을 이뤘었는데 과거요. 예, 근데 향후는 이제 그 성장 기업의 정의가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오히려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뭐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이런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네. 것을 선호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남는 논쟁은 이제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면 신흥국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판도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신흥국들이 선진국을 추격하고 쉽게 돈을 벌었던 그런 룰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흥국 전체는 아니겠지만 신흥국 일부에서는 좀 부실한 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선진국과 신흥국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신흥국이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여전히 선진국에 대한 장기적인 선호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긴축의 시대 어디로 가나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짧은 얘기, 긴 얘기, 이제 순환적 구조적 이야기를 좀 섞어서 말씀드리다 보니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좀 변화의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각각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구분과 이해를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세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